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일 한국은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한국 증시는 미국, 유럽의 대폭락 소식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어 발동되는 폭락 장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고, 양 시장에서 한꺼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일양약품입니다. 주가가 치솟은 이유는 일양약품이 자체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가 이번 사태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양약품은 이날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와 신약 후보물질이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자사의 치료 후보물질의 검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탁월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물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치료제 개발 연구과제 진행에서 발견된 중동질환 후보물질과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이미 출시된 슈펙트입니다.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슈펙트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시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가 감소함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아비간에 비해 우월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시판 중의 신약으로 다른 후보물질에 비하여 신속하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사태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재창출될 기대감 또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시판받은 약물이라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판받은 약물인 만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보는 임상 1상의 경우 면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제가 되고 빨리 시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산하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후보물질 9종도 탁월한 억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특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신규 후보물질 5종은 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일양약품은 현재 판정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유행이 선언되고 매년 겨울철에 찾아오는 계절성 질환까지 고려한다면 치료제 개발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난리통인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예방주사처럼 개발해서 맞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로 며칠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위기를 오히려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로 많은 테스트, 가장 적은 인명피해, 이 모든 걸 가장 투명하게 공표하는 나라, 가장 빠른 판정 키트를 개발해서 수십 개 국가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3일 정부 당국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10개 이상의 나라가 자문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부를 통해 정식 요청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보건당국자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피해국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직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전세계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소련의 정보기관 KGB 출신의 그 후신인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SB 국장, 러시아 최장 대통령이자 전세계 어느 지도자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남자. 미국이 대들면 미국과 화력전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덤벼오면 러시아에 종말을 내주더라도 호락호락 항복하지 않을 남자.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입니다. 러시아 현대사의 축소판이라 불러도 좋을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벌써 10년째 러시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21세기 차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푸틴의 권력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 마초 중에 마초라 불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 KGB 출신으로 그의 배경 덕분인지 종종 그는 마초맨 기질을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합니다.
그의 이러한 과시욕이 절정에 달했던 건 2014년인데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중순, 러시아는 다짜고짜 크림반도를 침공해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버립니다. 이 덕분에 푸틴은 러시아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전 세계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죠. 조금 좋아지는 듯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다시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유는 개별적인 제재를 단행합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해 러시아 기업이 미국과 EU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는데요. 미국은 세계 경찰국으로서 푸틴이 전 세계에 긴장을 불러오는 것이 못마땅했고, 이유는 유럽 바로 앞마당인 크림반도를 통해 유럽 대륙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실었죠. 이러한 제재가 시작되자 푸틴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동안 푸틴의 힘의 원천이던 석유 가격이 3분의 1로 추락하게 되자 그의 리더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푸틴이 선택한 건 중국입니다. 시진핑에게 손을 내밀었죠. 전 세계 천연가스 보유량 1위였던 러시아는 중국과 400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8년부터 향후 30년간 연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시진핑과 손을 맞췄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소비량의 23%인데요. 그러나 이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러시아 경제가 이제 중국의 손에 휘둘리는 탐탁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나라의 역학관계가 이제는 중국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껏 패배를 모르고 자란 푸틴은 차선책으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쿠릴 열도를 미끼로 10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관계 개선을 도모해보지만 이를 덥석문 아베의 일본에게 극동지역 경제개발권만 넘겨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큰 소득을 얻지 못했죠. 크림반도 침공 한 번이 푸틴의 정치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결국 답을 러시아 내부에서 찾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팔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흔히 러시아를 두고 군사력 외에 볼 것 없는 거인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러시아는 거인이 맞습니다. 국토 면적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토는 전체 면적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알래스카 등을 포함한 미국 영토는 983만 제곱킬로미터, 캐나다가 998만 제곱킬로미터, 중국이 964만 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에게는 고작 작은 운동장 수준입니다. 다만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베리아라는 신의 영토가 전체의 77%를 차지하지만 시베리아는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 시베리아 지하에 묻힌 지하 자원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시베리아의 빙하가 모두 녹아봐야 할 수 있죠. 다만 러시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LNG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보유량 세계 1위이자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를 자랑하는데요. 기울어져가는 태양 중동 석유 부자들 앞에서도 절대 기가 죽는 법 없는 이유도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이 천연가스 LNG 덕분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한국 없이는 지금과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침공 4년 전 러시아는 북극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영토 야말반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국영기업인 노바텍은 30조 원을 투자해 이 야말반도에서의 LNG 채취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죠. 야말은 네네치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북극해에 위치해 말 그대로 인간 영토의 가장 끝입니다. 그런데 야말반도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이유는 야말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80%이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3%인 약 12조 입방미터라는 점입니다. 야말반도를 개발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러시아에 매장된 모든 천연가스를 뽑아버리겠다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2013년부터 시작된 야말반도 LNG 프로젝트에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채취된 LNG는 어떻게 해서든 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시베리아 그리고 북극해에 인접해 있다 보니 항상 바다에 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말에서 채취된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LNG 운반선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운반선으로는 북극 항로를 지나가다 얼음과 함께 얼어버리기 때문에 운반선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쉐빙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즉 북극의 얼음을 깨고 전진하면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쉐빙 LNG선이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쉐빙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딱 한 곳입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에 푸틴은 1차 LNG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부터 생산될 천연가스를 운반해줄 쉐빙선을 100%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게 발주합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없다면 야말반도 프로젝트도 그림의 떡입니다.
러시아 매장량의 80%를 차지하는 야말반도가 있더라도 이를 운반해줄 쉐빙선이 없으므로 푸틴은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타파할 전략도 세울 수 없었고 그의 권력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구원자로 등장한 것인데요. 원래 야말반도는 개발될 수 없었습니다. 쉐빙선 기술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두껍게 얼어버린 북극 항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렸고 드디어 인간에게 북극 해로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항로가 개척되면서 푸틴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650만 톤의 LNG가 생산되고 이 천연가스는 전부 수출되어 러시아의 곳간을 채웠고 이를 통해 푸틴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산된 천연가스를 운반할 쉐빙 LNG선 15척을 한 척당 3,600억 원에 100% 한국 기업에게 발주합니다. 총 15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일 계약으로 전 세계 조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사실 LNG 운반선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고가의 선박입니다. 워낙에 초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데다 이를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손가락에 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LNG 운반선은 한 척당 2천억 원 규모로 계약하는데 쉐빙선은 이보다 더 고가의 선박입니다. 왜냐하면 2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초대형 파쇄기가 장착되어야 하고 또한 얼음과 직접 부딪히는 선수와 선미 부분은 일반 선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초고강도 특수강판을 사용해 얼음에 의한 충격을 상쇄시키도록 설계해야 하니까요. 현재 1차 프로젝트에서 수주한 15척의 쉐빙선은 전부 인도에 현재 열심히 얼음을 깨며 LNG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쉐빙 LNG선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인도된 선박은 아크7급이라 명명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아크7급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3개사가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푸틴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준 한국 조선사, 즉 대우조선해양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에 2017년 아크7급 1호선이 인도됐을 때 푸틴은 명명식에 직접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쉐빙 LNG선이 세계 최고라며 기꺼이 엄지까지 치켜 세우면서 극찬했다고 하죠. 북극 항로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탓에 1년에 3개월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쉐빙선 덕분에 1년 내내 운행할 수 있게 됐으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말 프로젝트가 1차에서 종료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바텍은 야말 프로젝트 2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25척을 발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월 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유럽 지역으로부터 LNG 운반선 6척을 총 2조 3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6으로 나눠보면 한 척당 대략 4천억 원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은 1차 야말 프로젝트에서 수주한 쉐빙 LNG선의 가격과 흡사하죠.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유럽 지역이라고 공시했지만 이는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2차 사업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1월 말 삼성중공업 역시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쉐빙선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삼성중공업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단일 선박 수주 계약인데 이 또한 러시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왜 러시아 조선업체를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점이죠. 자국 기업에게 발주하면 추가적으로 세금도 얻을 수 있고 자국 조선업의 발전도 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푸틴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원래 일정 비율의 쉐빙 LNG 운반선을 러시아 조선소에 발주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 조선소였죠. 원래 1차부터 2차에 이르기까지 노바텍, 즉 러시아 측은 자국 조선소에서 쉐빙 LNG선을 건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술력이 부족해도 직접 건조해보면서 기술력을 습득하라는 의미였었죠. 그런데 지베즈다는 원래 핵잠수함 수리 전문 조선소로 건설됐기 때문에 상선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쉐빙선은 엄두도 낼 수 없어 일단 수주를 받아 이를 재발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푸틴이 선물한 2차 야말 프로젝트의 쉐빙선 중 15척을 지베즈다가 다시 삼성중공업에 재발주했습니다. 처음에는 5척에 대한 설계 계약만 체결했지만 기술 부족을 실감하고는 2달 만에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수주한 추가 10척에 대해서도 전량 재발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1, 2차에서 발주한 모든 쉐빙 LNG 운반선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싹쓸이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지시죠?
사실 푸틴의 개인사는 러시아의 현대사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소련의 정보부 KGB에서 활동하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 이양되면서 러시아의 정보부 FSB에서도 국장으로 활약했죠. 이러한 소련 붕괴와 러시아의 혼란기를 모조리 거치면서 자신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을 극복하고 엄연히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푸틴은 8년의 대통령 기간 후 다시 정권을 잡아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았죠. 괜히 차기 러시아 황제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물려받은 국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도자가 조금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국민성을 보이죠. 그럼에도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만 푸틴은 러시아가 가진 천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독재자인 듯 독재자 아닌 독재자 같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죠. 좀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그가 21세기 러시아 황제 차르라고 불리는 것은